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순자입니다. 인천에서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죠. 오늘은 제가 왜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먼저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상을 차립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오후 5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가사노동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퇴근한 날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순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것과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의 제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자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순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놨습니다. 드디어 아들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삿짐 차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그게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며느리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며느리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그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돈.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제시도 김계 속내 돈이니까 내가 애라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 5시 30분. 자동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마다 가족들 아침 챙기던 습관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챙겨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이토록 평화로운 아침이 내게도 존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던 나였으니까요. 7시가 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이 정도 평수면 보통 트럭 2대는 오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 박스 6개. 정말 나를 위해 산 게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 위해 살다 보니 제 건 별로 없네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현관 앞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절감했습니다. 손녀들이 울먹이며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리워하는 건 나가 아니라 내가 해주던 것들이겠죠. 도시락,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꼭 행복해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강아지 아리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친구 경희가 함께 해준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30년을 산 집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너무 좁은 데서 오래 있었던 거야, 너는. 맞아요. 나는 그동안 집과 마트, 병원, 학교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서포트 시스템으로만 존재했으니까요. 3시간 후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작고 아늑했고 무엇보다 내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와, 진짜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리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순자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혼잣말했죠. 고생 많았어, 순자야. 이제 진짜 너 인생 살아보자.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의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차를 내주자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근데 심심하진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잠시 머뭇거리던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애들도 적응을 못해요. 수경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저도요. 한편으론 이제야 알았구나 싶었고 또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지. 엄마,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준서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죠. 엄마, 이 맛이에요. 진짜 그리웠어요. 밥 2그릇을 뚝딱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잘 살아.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알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 지금 울진에 온 지 6개월째입니다. 아침엔 아리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작지만 평화롭고 내가 주인이 된 일상입니다. 가끔 손녀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그리운 마음은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아. 엄마, 아빠랑 함께 오렴.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나눕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모든 인물과 상황은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가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